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37번째 부록, 거지의 오페라입니다. 음악학자 레지나 네틀이 1956년에 펴낸 대중음악 700년, 도시 대중음악의 사회사에서 거지의 오페라의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그 부분을 간추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지 오페라 한 장면이고요. 아, 사무엘 피프스는 왕정 복고기 런던 풍속에 대한 상세한 일기를 남겨 후대에 유명해진 인물인데요. 그의 일기에는 그가 만난 이탈리아 가수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브리체 집안의 빈센초, 바르톨로메오 형제와 그들의 누이인 레오노라, 그리고 작곡가이자 합시코드 연주자인 지오바니 바티스타 드라기 등의 이름이 보이네요. 핍스는 퀸스 채플에서 노래하는 그로시란 환상적인 카스트라토 가수도 만나는데 그는 시파체라고도 불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알브리체 형제들도 카스트라토 가수들이죠. 이탈리아에서 카스트라토 가수들은 어릴 때부터 주의 깊게 교육을 받습니다. 핍스의 일기를 보면 남자 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이탈리아 여성 가수와 마르가리타 드레핀이라는 프랑스풍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 여성 가수의 이름도 거론됩니다. 특히 마르가리타 드레피는 훌륭한 합시코드 연주가이고요. 또 가수고 음악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쟁쟁한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들이 영국 무대에서 영국 가수들과 경쟁을 하죠. 주요한 작품의 배역은 당연히 언어에서 유리한 영국 가수들에게로 돌아갔죠. 이탈리아 가수들은 막간에 이탈리아어로 된 자신들의 노래를 불렀고요. 어쨌든 이탈리아 가수들이 영국 출신 가수들보다 노래를 더 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관객들이 이탈리아 가수들의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나 1600년대 이탈리아 가수들이 정착시키려고 애를 쓴 이탈리아 오페라는 상업적으로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오페라가 런던에 정착하기까지 1700년대 시작을 기다려야 했죠. 원래 여자 연기자들의 속성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질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704년 1월 19일 마르가리타 드레핀이 그녀의 두 번째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객석에서 무대로 오렌지를 던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을 주도한 앤바이크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체포되는데 이 소동과 관련해서 꽤 알려진 소프라노 가수 토프츠 부인이 드루리 레인의 소유자 크리스토퍼 리처에게 편지를 보내죠. 선생님, 최근에 우리 집 하녀였던 앤바이크가 지난번 극장에서 래핀 부인의 공연 중에 오렌지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래핀 부인은 상냥한 이탈리아 부인인데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소란에 제가 관여했을 거라는 조그마한 오해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를 혐오합니다. 제 하녀였던 앤바이크에게 마땅한 벌을 엄하게 내려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캐서린 토프츠로부터. 불쌍한 앤이죠. 토프츠 부인이 이 사건과 전혀 무관했으리라 믿는다면 그건 소박한 믿음일 겁니다. 앤은 아마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체포되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영국의 이탈리아식의 오페라, 그러니까 리치타티보와 아리아로 구성된 그런 오페라가 처음 소개되는데 영국 극단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공연된 아르시노의 사이프러스의 여왕에 톱츠 부인이 출연하죠. 그리고 그녀 이탈리아 라이벌 마르가리타는 이 오페라의 막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능력이 보잘것없는 토마스 클레이튼이란 이가 편곡했음에도 아르시노에는 24번 공연에다 다음에 11번까지의 연장 공연을 마칩니다. 공연의 성공은 아마도 제임스 오닐 경의 정교한 바로크 스타일의 무대 장치에 덕을 본 바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관객은 아무 오페라라도 좋으니 오페라 관람을 갈구하고 있었죠. 이러한 환경에서 1710년 영국인들은 핸델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핸델은 다른 음악가들과는 한 차원 격이 다른 음악가죠. 그는 하노버에서 건너와 영국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1720년 남태평양 투자 열풍과 함께 모든 이들이 한몫 잡아보려는 계획에 들떠 있을 때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 공연 극단이 등장합니다. 프랑스풍으로 국왕폐하 음악 아카데미,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 단체는 이탈리아의 본격 오페라 세리아의 승부를 겁니다. 1728년까지 활동을 계속한 이 극단을 위해 이란 작곡가들의 중심에 핸델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량을 갖춘 이탈리아 카스트라토 가수들이 소프라노와 콘트랄토에 걸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전 영웅들이나 신의 역할들을 맡았고요. 우리에게 핸델의 라르고로 익숙한 선율은 남자 콘트랄토가 오페라 크세르세스에서 부릅니다. 남자 콘트랄토는 악보상에는 없는 온갖 장식음들을 붙여 노래를 부르는데 그의 높은 보수는 바로 이와 같이 온갖 장식음들을 붙이는 현란한 능력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효과는 오늘날 우리가 듣는 라르고와는 단순함은 전혀 아니죠. 이러한 때에 새로운 예술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발라드 오페라입니다. 존 게이가 극본을 쓴 거지 오페라는 흥행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거지 오페라는 흥행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조롱이고 정치적 풍자이며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귀를 끌고 감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선율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곡들입니다. 편곡은 유능한 음악가인 페프시가 맡았는데 페프시의 부인이 1704년 토프트 부인에 의해 오렌지 세례를 받은 바로 그 마르가리타 드 레핀이었습니다. 거지 오페라가 공연된 해는 1728년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20년 동안 이탈리아의 본격 오페라가 영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최초의 반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핸델은 1728년 자신의 오페라들이 푸딩 세례를 맞으며 무대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푸딩 덩어리라면 럼스 푸딩, 바로 거지 오페라 마지막 춤 장면에 사용된 노래의 이름이 아닌가요? 네. 거지 오페라의 서두에서 극중 진행자인 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페라들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오페라를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 관객 여러분들은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이 오페라에는 어떠한 레치타티보도 없으니까 말이죠. 예, 거지 오페라에 나오는 주인공은 장엄함과는 거리가 먼 악당이자 불황아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책임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고요. 한편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유행하는 상투성들이 거지 오페라에서는 가차없이 패러디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행하는 이탈리아 오페라들로부터 제비, 나방, 꿀벌, 배, 꽃 등의 수사학을 기꺼이 빌려 쓸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지 오페라는 두 여주인공들, 그러니까 이 제1 여주인공 프리마돈나와 제2 여주인공 세콘다돈나가 문자 그대로 무대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이탈리아 작곡가 보논치니의 오페라를 슬쩍 비꼬면서 그렇게 극중 진행자 거지는 말합니다. 그 역할들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우리의 두 여인들에 대해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들 중 누구도 불평할 수는 없겠죠. 네. 보논치니 오페라에 대한 패러디는 거지 오페라 선막 감옥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강도 캡틴 메키스, 간스 로키트, 그의 딸 루시, 장물아비 피청, 그리고 그의 딸 폴리입니다. 폴리와 루시 둘이 다 자신이 메키스의 부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루시는 메키스를 뉴게이트 감옥에서 탈출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요. 하지만 그는 다시 붙잡히죠. 아래 장면에서 우리는 사랑과 책임에 관한 즐거운 사파를 볼 수 있습니다. 로키트,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운명을 기다리지 그래 캡틴. 더 이상 사랑의 기회와 탈출할 도는 없을 테니까. 명령이 내려왔는데 너를 즉시 재판에 회부시키라는 거야. 비청, 저리 비켜라 이 왈가닥들. 지금은 지아비가 부인들에게 시달릴 시간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신사부지 체인줄에 꽁꽁 묶여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 루시, 오 남편이시여, 남편이시여. 내 마음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그러나 감옥에 갇힌 당신을 보는 내 마음은 너무 괴롭군요. 폴리, 내 그리운 남편은 폴리에게 눈길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왜 당신은 보호를 위해 저에게로 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함께라면 안전했을 것을. 자, 그리고 노래입니다. 폴리, 내 남편이시여 저를 보세요. 루시, 당신의 눈길 한 번에 내 마음은 행복하네. 폴리, 당신이 고개를 돌리시면 폴리는 죽을 거예요. 루시, 저를 피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폴리, 폴리가 애원합니다. 루시, 루시도 애원합니다. 폴리,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보답이란 말입니까? 루시, 내 마음은 터질 것 같아요. 폴리, 내 마음도 그래요. 루시, 정말로 이렇게. 폴리, 무시하시긴가요? 메키스, 여인들이여, 당신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보시오. 이제 곧 당신들 어느 누구의 패도 끼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오. 비청. 하지만 이 국면의 해결이 당신의 두 과부 사이에 벌어질 법정 공방을 막아줄 수는 있을 텐데. 에, 메키스는 최후까지 신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극중 진행자인 거지도 인정하듯이 요즘 고귀한 신사가 저작거리 신사를 모방하는지 아니면 저작거리 신사가 고귀한 신사를 모방하는지 결정하기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부인에 대한 캡틴의 태도는 대단히 분명하죠. 당신 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한쪽이 떠나면 다른 쪽도 사라지리. 단지 여인들만이 만족스럽지 못할 뿐이죠. 폴리는 감상에 사로잡히고 루시는 복수를 맹세하니까요. 폴리, 나는 속았어. 루시, 나도 속았어. 폴리,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루시, 나를 깜짝같이 속여 넘기다니. 폴리, 내 고통은 곱절로 증가하네. 루시, 당신이 나무 아래에 서서 망나니가 당신의 목을 조이기를 거부하면 내가 이 두 손으로 즐거이 올가미를 당기지. 폴리, 나는 속았어. 루시, 나도 속았어. 폴리, 나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루시, 나를 깜짝같이 속아넘기다니. 폴리, 내 고통은 곱절로 증가하네. 예,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던 거지 오페라의 사파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사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자, 그림이 윌리엄 호가스, 그 당시 영국에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바로 아까 봤던 메키스와 그리고 폴리와 루시 사이의 갈등의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이 다음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